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 소식이네요. 글로벌 증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 장난감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가 그리던 주가 그래프가 이야.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건요, 좀 오르기 전에 알려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장난감 회사 팜마트가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12%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은 무려 470%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상장했는데 그 이후에 연일 최고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난감 회사라고 하면 뭐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그 원조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 이미지가 좀 굳어져 있긴 했고요. 그런데 팜마트가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중국 회사의 IP를 전 세계로 수출한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존의 IP가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아시아권,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두고 미국 포브스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미국 소비자까지 겨냥할 수 있는 중국 업체가 다름 아닌 장난감 시장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장난감 어떤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캐릭터는 라부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전 처음 듣네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익숙한 친구이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털이 굉장히 복실복실하고요. 예. 그리고 표정은 항상 장난기가 넘쳐 있고 그 뾰족뾰족한 치아가 특징입니다. 이 인형을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 씨가 이 인형을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셀럽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주셔서 처음 알게 된 회사인데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충격적이다. 이 비결이 뭘까요? 이 회사의 마케팅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예. 이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뭐 광고 홍보라는 측면보다는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팜마트의 성공 비결은 랜덤박스라는 특이한 마케팅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네. 이 랜덤박스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박스를 사는데 제품을 사는데 그걸 랜덤하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그 랜덤 박스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물이 투명하게 보인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캐릭터만 살 텐데 예. 그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 하나 살 걸 두 개, 세 개, 네 개씩 사게 되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이성적인 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그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포켓몬빵 있잖아요. 포켓몬빵도 내가 사는 이 빵 안에 어떠한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나는 포켓몬빵의 캐릭터들을 좋아하니까 이걸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삼립에서 나온 야구 선수들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크보빵도 이런 랜덤박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라서 이 감정을 예. 굉장히 잘 이해하는데요. 크보빵이 나온 이후에 거의 모든 종류의 빵을 다 샀거든요. 예. 거기서 기아 선수의 스티커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살 거예요. 결국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게 하는 전략이 통한 건데요. 이 랜덤박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사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감까지 일종의 거래의 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팜마트가 기존 장난감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뭐 짱구나 살리오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새 캐릭터를 개발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 팜마트 1호 캐릭터인 몰리라는 친구는요. 캐니 웡이라는 홍콩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그 이후에 출시된 뭐 스컬판다, 디무, 몬스터, 지모모 이런 모든 캐릭터들이 아시아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특징이 그냥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어떠한 역할이나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라고 하면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는 히어로라든지 이러한 역할이나 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그냥 보기에 귀여울 뿐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이 성인들에게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종의 성공 방정식
이게 하나 검증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데도 또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 랜덤박스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덕분에 중국의 미니소 역시 자체 아트 토이 브랜드인 탑토이를 런칭해요. 그 미니소를 생각하시면 생활용품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미니소는 뭐 무인양품이나 다이소의 아류작 정도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미니소 경영진이 안 되겠다. 우리는 가성비 생활용품점이 아니라 캐릭터 판매점으로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탑토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팝마트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탑토이는 산리오나 짱구, 디즈니 이런 유명 IP들과 콜라보를 해서 캐릭터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랜덤박스 그리고 캐릭터 IP 사업 요 두 가지의 방정식이 미니소에도 잘 적용이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시 팝마트로 돌아와서 그 다 큰 성인들이 왜 10c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피규어에 열광을 하느냐, 왜 이렇게 복실복실한 캐릭터를 좋아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이 중국의 사회 환경을 보면 이 현상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릭터들의 특징은 그냥 귀엽다는 것, 예. 어떠한 역할이나 서사가 없다는 것. 그 말인즉슨 이 캐릭터들을 즐기는 데에 소비자들이 부담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팝마트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중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이 자리하는데요. 네. 2000년대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하다가 현재 경기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그 아픔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업률도 올라갔고요. 또 우리의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정체 중이다, 이러한 암울한 사회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럼 2030들이 어떻게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랠까? 여기에서 이런 과정에서 장난감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랜덤박스는 구매 과정부터 이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온갖 사회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재밌게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랜덤박스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사가 없이 그냥 예쁘기만 한 인형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소비자들한테 소구 포인트였고요. 네. 어찌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동심도 일깨우고 그냥 순수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걸 찾게 만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키덜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려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감정, 이 감정이 키덜트 산업을 키우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쓸모없고 심지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물건이지만 소비자들은 거리낌 없이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64%가 나는 구매에서 감정적인 충족을 중시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더 뚜렷하고요. 예. 그러면 장난감 회사에게는 당연히 좋은 기회죠.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린이를 상대로만 장난감을 팔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이 예전만큼 큰 자극을 주고 있지는 못해요. 예. 왜냐하면 장난감의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예. 유튜브를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말하고 춤추고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은데 옛날처럼 이 장난감 인형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자극,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난감 업계가 앞으로도 어른을 겨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장난감 제조업체들을 보면 점차 그 타겟 연령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소비층은 경제적인 여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객단가도 높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고가 있는데요. 레고가 2020년에 처음으로 성인 전용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 제품은 계속 출시를 늘려와서 지난해 출시된 제품 중에서 약 13%가 성인용으로 특별 제작된 작품이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장난감 시장이라는 게 이제 저출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 공략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는 예. 연매출의 40% 정도가 18살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생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고 예. 다행히 이 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장난감 소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면서 홍대를 지나왔는데 네. 홍대에 가보면 대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직장인들, 고등학생들 다 가방에 뭐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아. 하다못해 동전 지갑이라도 달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떠한 그 가방에도 자신의 취향과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Z세대들이 점점 성장할수록 장난감 소비가 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키덜트 제품의 특징이 소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뭐 오르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 가치가 있다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아이들이 갖고 놀면서 던지기도 하고 네. 뭐 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가치가 어찌 보면 퇴색되는 면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 제품을 그냥 관상용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장난감 리셀 시장도 점점 더 커지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키덜트가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흥미로운 시장이 성장하는지 몰랐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얘기네요. 스타벅스가 실적이 요즘 부진한가 보죠. 그런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기로 선언했다. 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스타벅스 본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동일 매장을 기준으로 한 매출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느냐. 일단 미국과 함께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토종 브랜드와 경쟁 상황에 놓였거든요. 예. 그리고 중동에서는 스타벅스가 그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가자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불매 운동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실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원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비용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CEO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리가 매장에 사람 냄새를 다시 묻혀야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투자를 줄이는 대신에 바리스타와 같은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먹는 거와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자동화를 선택하지 않나요? 뭐 키오스크 설치라든가 무인 서빙 로봇이라든가 그게 비용 절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세를 거스르는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스타벅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동화 아니면 기계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안 겪은 건 아니에요. 2022년에 사이렌 크래프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봤는데 이 시스템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 바리스타들의 음료 제조 과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뭐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의 수요를 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리스타가 어떻게 하면 음료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시스템이 알려주는 건데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먼저 스팀을 칠지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먼저 내릴지 이러한 방식을 이 시스템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는 뭐 점심 저녁 시간에 이 시스템 덕분에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스타벅스의 CEO가 왜 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줄였냐? 이 이유는 그 직원을 늘리는 걸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비용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에게 투자하고 뭐 직원도 늘린다. 이거 결국 비용 더 드는 거 아닌가요? 네, 인건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무조건 편하고 또 효율적인 것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인간과의 교감을 좀 그리워했던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그 공백을 해결하는 게 스타벅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대면 경험인 거죠. 예.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전문점과는 달리 그 바리스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주문을 받고 또 잔에 이름도 써주고 메뉴판에 없는 메뉴더라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고 이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네. 이걸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만 처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와서 느꼈던 그런 정겨운 감정들이 점점 더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특징도 있죠. 이 공간을 사회학 용어로는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집이나 직장 이외에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 스타벅스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생기고 예. 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리스타랑 눈을 마주치는 시간, 즉 인간과의 교감이 줄었습니다. 네. 결국 스타벅스 경영진은 그 매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뭐 좋은 의자나 이런 뭐 좋은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바리스타와 나누는 대화 몇 마디 이러한 교감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니콜 스타벅스 CEO가 바리스타들의 복장도 얼마 전에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타벅스의 상징 색깔인 이 초록색 앞치마가 예. 더 부각되도록 복장을 손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그립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요즘은 누군가를 매장 가서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살 때도 키오스크에서 그냥 주문해 버리고 그리고 어떤 위치 찾는데 QR코드나 아니면 키오스크에서 또 위치도 찾고 그 계산대마저도 이제 셀프 계산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인간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류를 좀 그리워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맥락에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어비앤비 경영진이 고객 상담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건 좋기는 한데 우리는 상담사를 AI로 대체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AI의 역할은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영역에 그쳐야 하지 이 업무를 대체해버리면 사람들이 인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어떤 뭐 즐거움 아니면 해소 이런 거가 부족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AI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알맞은 여행지나 숙박업소를 추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적이나 복잡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간 상담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유사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월마트도 혹시 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월마트, 타겟, 달러제너럴 이런 유통업체들은 네. 직원들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뭐 질문도 받고 또 물건도 찾아주고 그러한 업체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이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셀프 계산대를 일제히 도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캐셔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셀프 계산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캐셔가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측면도 있었고 예. 또 이제 혹시 모를 도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자동화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 소비자들이 기계와의 소통에 많이 노출된 지금 브랜드, 기업이 어떠한 특장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결국 기억에 남는 경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절제된 개입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기본이고 네. 이 사람들과의 교감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해줘야 이상적인 어떤 소통이 된다는 거죠. 네. AI 자동화 시대에 참 시사점이 많은 접근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진짜 미중 양강 구도가 굳어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웬만한 나라 부럽지 않은 도시가 있다.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보통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GDP를 얘기하잖아요. 예. 도시 중에서 웬만한 국가보다 더 많은 GDP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인데요. 혹시 뉴욕? 뉴욕이 아니라 어디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얼마 전 IMF가 국가별 GDP를 발표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그 영내 총생산과 주요국의 GDP를 비교해서 나열을 해봤어요. 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시한 그 작년 캘리포니아의 명목 영내 총생산이 4조 1천억 달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일본보다 GDP가 90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야, 세계 뭐 4대 경제 대국인 일본보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영내 총 생산이 더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하나의 국가였다라고 친다면 그럼 미국, 중국 다음이 캘리포니아입니까? 미국, 중국, 독일, 캘리포니아. 독일. 그래서 세대 4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 5위는 일본이 차지했고요. 6위는 인도, 7위는 영국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제 성장률만 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계 1, 2, 3위 국가인 미국, 중국, 독일을 제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6%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대의 성장률을 나타낸 독일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 5.3%도 앞질렀습니다. 야, 미국이 어떻게 보면 50개 주 중에 딱 하나인 캘리포니아가 영국, 일본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심지어 경제 성장률조차도 더 높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이거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남다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결이 뭘까요? 네, 저도 지금처럼 이 미국이 어떤 변덕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 어쩌면 이런 독보적인 경제 규모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수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의 명목 GDP는 29조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가 2, 3, 4위 국가인 중국, 독일, 일본을 합쳐도 안 되는 규모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한 개의 주가 한 국가급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독주를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살펴봤더니 한 2012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미국이 GDP 기준으로 EU를 추월한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요. 캘리포니아 GDP가 2015년에 프랑스를 제쳤고 예. 2017년에는 영국까지 앞질렀고요. 예. 작년에는 일본까지 제쳤잖아요. 예. 이제 독일을 앞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 게 독일의 그 GDP가 4.65조 달러였는데 예. 캘리포니아가 4.1조 달러였으니까 얼마 안 이제 남았네요. 네, 한 1,000억 대 정도의 5천억 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안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의 테크 산업이 있겠고요. 예. 또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아. 세계 엔터 산업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생산 규모도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크고요. 제조업체만 3만 6천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도 이뤄지고 투자도 이뤄지고 소비도 이뤄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목 영내 총생산이 이렇게 4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캘리포니아가 어찌 보면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모두 경제 규모에서 제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참 이게 유럽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버지의 나라고 미국이 아들의 나라인데 어떻게 아들의 나라의 한 주 자체가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보다 더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서도 유럽 내에서도 우리가 왜 언제부터 미국에 뒤처졌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논의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 근로자들은 미국보다 근무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로자인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로존 근로자들은 미국 근로자보다 평균 주당 5시간 적게 일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연간 한 200만 명 수준의 노동력 손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맥킨지가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요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를 따라갔다면 이 국가들의 1인당 GDP는 13,000불이나 더 높아졌겠다 이러한 추산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네. 또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가 가능한데 이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때그때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그 유럽은 규제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더뎠고 투자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서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니까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네.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러한 7개 빅테크들이 연간 R&D 투자를 2천억 달러를 한대요. 예. 그런데 이게 유럽 전체 민간 R&D 지출의 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일도 적게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덜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비즈니스 현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